나중에 뭐 5년, 10년 지나서 A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B라고 하는 사람이 더 자산가가 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겠죠.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제 사무실로 30대 초반에 아직 주택이 없으신 직장인 남성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제 고민을 좀 들어봤고요. 오늘은 이제 그 고민을 한번 여러분들께도 공유를 드려보고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분의 고민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최근에 이제 금리가 많이 오르니까 원래는 본인이 신용대출하고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영끌로 매수를 하려고 했었대요. 근데 금리가 많이 오르니까 영끌 매수가 부담스럽다. 그래서 좀 뒤로 미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는 연봉이 높지 않다. 연봉이 높지 않다 보니까 저축 가능액이 역시 높지 않다. 한 달에 한 50만 원 이상 저축하기가 본인이 쉽지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이분의 재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같이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월급이 250만 원 정도 받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수령액 기준이고요. 주택이 없으니까, 그리고 모아둔 자본도 없다 보니까 월세로 거주를 하고 있는데 보증금 1천에 70만 원짜리 오피스텔에 살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한 달에 쓰는 이런 생활비, 뭐 본인의 용돈, 그리고 뭐 여자친구가 있다 보니까 뭐 데이트 비용도 나가는데 한 달에 한 100만 원 가까이는 본인이 평균적으로 쓰는 것 같다. 카드를 쓰고 있대요, 카드를. 그리고 이제 자동차도 있다. 중고 자동차를 샀는데 한 달에 평균적으로 유지비가 한 30만 원 정도는 들어간다. 서두에 이제 얘기를 했던 저축을 50만 원 한다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디에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보험 상품에 가입을 했더라고요. 이제 보험 상품인데 일반적으로 보장성 그런 보험이 아니라 저축성 성격이 강한 저축적 상품에 50만 원 가량 납입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친구의 가장 큰 문제는 흔히 봤을 때는 뭐 생활비를 뭐 줄이고 거주 비용을 줄이고 뭐 자동차도 뭐 없앨 수도 있겠지만은 뭐 여자친구랑 데이트도 해야 되고 뭐 최근에 물가도 오르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저는 이 보험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사실 뭐 이게 본인 딴에는 저축이라고 생각하고 납입을 한 거는 뭐 맞겠지만은 이거는 20년 뭐 30년 동안 중도 해약이 안 되잖아요. 뭐 해약을 하면은 해지 환급금도 굉장히 높고 투자성이 굉장히 낮은 거죠. 보험의 성격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입하고 내가 부자가 되길 바란다 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고, 다행인 것은 이제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이 보험을 가입한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중도에 좀 해지하자, 한 1만 원 정도 되는 의료 실비 보험에만 가입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럼 거의 49만 원이라고 하는 이제 현금 흐름이 바로 확보가 되죠. 원래는 저축액이 0원이었었는데 바로 이걸 해지하니까 49만 원이 확보가 되고, 중도에 해지하니까 한 몇백만 원 정도는 돌려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렸던 가이드가 뭐였냐면은, 어차피 내가 이 거주를 했을 때 월세 비용을 1천에 70만 원을 내고 그리고 보험을 50만 원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한번 따져보면은 거의 한 달에 내가 3억 가까운 돈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자를 내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예요. 그래서 차라리 뭐 3억짜리 주택을 사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두 번째는 뭐 이게 뭐 3억이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50만 원이 아니라 이걸 해지해버리고 대출 한 1억만 받게 되면은 1억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잖아요. 50만 원이라고 하는 것도 1억 이상의 대출 이자와 맞먹으니까 뭐 이게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뭐 5천으로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은 3억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서울 내에 빌라를 갈 수가 있죠. 빌라인데 그냥 빌라가 아니라 정비사업 예정지를 갈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로 이거를 거주와 투자로 볼 수가 있겠죠. 뭐 서울 내에는 대부분의 지역들이 빌라가 그냥 빌라로 남는 게 아니라 정비사업 예정지, 특히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를 거주와 투자로 본다라고 하면은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런 거주와 투자를 첫 번째로 할 수가 있는 거고, 뭐 3억이라고 하는 자금 자체가 나는 매우 부담이 된다, 나는 그냥 오피스텔에 계속 거주하면서 뭐 투자를 할 거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는 그냥 뭐 아파트를 살 수도 있겠죠. 아파트를 갭으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갭으로 사게 되면은 뭐 비과세가 안 되냐라고 하겠지만은 상생임대를 활용하면 역시 비과세도 받을 수가 있고, 아파트의 대상지는 1기 신도시가 좋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나는 1억도 부담이 된다 라고 하면은
역시 서울 빌라를 갭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역시 상생 임대를 하게 되면은 이 두 가지는 내가 거주하지 않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어떤 부담 가능한 금액대별로 이렇게 거주하고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갭 투자를 해서 상생 임대를 맞춰서 뭐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이런 선택지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이제 주택이 없고 사회 초년생 분들이 저축액이 없어서 그리고 모아둔 시드가 없어가지고 투자를 못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한번 재무 상황을 한번 돌아봤을 때 어디에 돈이 잘못 새고 있는 게 아닌가 한번 뒤돌아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월세를 남한테 주는 거 그리고 보험회사에게만 좋게 시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뭐 5년, 10년 지나서 A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B라고 하는 사람이 더 자산가가 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겠죠. 그래서 A라고 하는 선택은 내가 그냥 현재에 만족하고 그냥 가난한 삶을 사는 거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나는 적극적으로 B라고 하는 선택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내가 당장에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식의 방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올해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실행을 검토하시는 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